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나 이슈 분석을 해보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좀 다뤄봐야 할까 봤는데 역시 센터장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MBK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김병주 회장이 지금 사제 출연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뭔가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예,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지난달 16일이에요. 네네네. 그때 이제 휴일 기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거의 한 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홈플러스하고 상거래 채권 갚아야 될 게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사제 출연 규모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네.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변제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한 11일 정도 데드라인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정해놓은 거죠. 그 정도 되면 좀 발표를 하지 않겠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제 출연하게 되면 얼마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쵸, 네. 그 한 10일 정도면 발표하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런 공식 발표는 사실 없었고 네, 저도 보질 못했는데. MBK에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뒤늦게 보니 조용히 사제 출연을 했었고 그래요? 이 사제 출연한 거는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을 좀 변제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이 슬쩍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요? 다만 지난 10일에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600억 원 규모로 DIP 금융대출을 제공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여기에 김병주 회장이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라고 이제 덧붙였고 그에 앞서서 개인 돈 수백억 원 정도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네. 이 돈으로 소상공인 채권 변제에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정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급 보증 규모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낸 이 사제 출연 합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것도 이제 시장의 추측인 거지 공식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히지 않는 것도 조금 의아한 상황이고 DIP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조금 개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DIP가 Debtor in Possession의 앞글자만 따서 DI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DIP는 사실 채무자를 의미를 해요. 근데 채무자긴 채무자인데 in possession이 이제 현재 회사를 점하고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원에 기업이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을 만약에 받아들였다 하면 그때부터 기업 회생에 돌입을 하는 건데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이제 자산과 부채 현황을 평가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때 관리인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관리인이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기존 경영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을 하니까 그쵸. 기존 경영자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해 왔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 잘 알 거고 경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는데 제3자가 이제 이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관리인으로 들어오면 그쵸. 기존의 경영자들이 회사 정리 절차를 좀 회피하기도 하고 경영 노하우 이런 게 이제 승계가 잘 안 되니까 기존 경영자들한테 그러면 조기에 회생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네네. 될 수 있고 이제 경영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자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 경영진한테 배임이라든 횡령 이런 이슈만 없다면 기존 경영진 관리인을 맡아서 이제 하는 게 DIP인데 이 DIP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이 자금 조달 행위를 DIP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가 채무 변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건데 네. 사실 이런 회생 기업에 돈 빌려줄 때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네. 이미 어려운 거를 이제 어려우니까 회생 신청을 한 건데 이런 기업에 돈 빌려주면 자칫 떼일 수 있으니까 그쵸. 보통은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제공을 해줘요. 캠포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DIP 금융을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금리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근데 말씀을 해주신 거 어쨌든 DIP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받은 건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정책금융기관은 아니라고 네. 되어 있던데. 큐리어스 P라고 이제 네네. 사모펀드예요. 근데 큐리어스 P는 기업 재무 안정에 특화된 PF 네네. 운용사인데 2016년에 이제 부국증권 출신이 설립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계 기업의 재무나 뭐 사업 이런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네네. 이제 이런 투자 전략을 꾸준히 해온 여기에 특화된 운용사예요. 그래서 기업 재무안정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거나 뭐 아니면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 아니면 주식 인수를 해서 이제 구조화하거나 네. 뭐 영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주식 담보를 통해서 이제 유동화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엑시트한 딜 규모가 한 2조 4천억을 좀 넘어선 데라서 네. 좀 이제 트랙 레코드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동 조성해양이라든가 뭐 성원 탱크터미널 그리고 위니아 에이데 이런 데들 그러니까 다 회생 기업이었는데 네네. 이런 데들의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일부 이제 엑시트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뭐 기업 자체는 괜찮은데 어떤 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한 자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경우들도 네네. 있잖아요. 이런 자산을 인수해서 재매각한 사례도 있는데 삼성중공업 드릴십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네네. 이 드릴십이 사실 2010년대에 유가가 막 이렇게 오르고 이랬을 때는 그때 이제 해양 플랜트 개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드릴십 주문이 막 쏟아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 유가가 급락하니까 그쵸. 주문해 놓은 드릴십을 취소하는 선사들이 좀 많아졌던 거예요. 이 드릴십이라는 게 한 척당 뭐 수천억 이렇게 하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이제 선인 건데 이렇게 드릴십 발주했던 시추 선사들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니까 이거를 삼성중공업이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하는 그쵸.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못 판 드릴십이 한 4척이었는데 이거를 큐리어스 P가 한 2022년에 1조 400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4척을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이걸 팔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 그쵸. 큐리어스 P는 이거를 인수해서 조금 높은 가격에 팔면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4,300억 원 정도로 큐리어스 P가 기업 재무안정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 펀드에서 지금 홈플러스 DIP 파이낸싱을 해주기로 했고요. 대출 조건을 보니까 연 10%에 금리 뭐 10% 이제 만기 3년으로 제공을 해주기로 네네. 했는데 이 자금은 일단은 이제 입점한 소상공인들 정산대금 지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큐리어스 P가 왜 홈플러스에 이런 이제 파이낸싱을 제공했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어쨌든 홈플러스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긴 했지만 네. 어쨌든 영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본주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동성에 빠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이제 단기채 발행이 안 되니까 잠깐 이제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정산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기업 회생을 선제적으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현금성 자산도 있고 각 이제 뭐 주요 알짜 부지의 점포들을 갖고 있으니까 DIP 대출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큐리어스 P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나 보네요. 뭐 물론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래도 이게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데 특화되어 있는 이 프라이빗 에쿼티 PEF 운용사니까 이런 가능성을 좀 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정책금융기관들이 보통 DIP 파이낸싱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 정책금융기관은 아니었고 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담보 제공을 아까 하는 경우가 하죠. 많다. 네. 어쨌든 뭔가를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전판을 걸어야 되니까 담보는 제공했나요, 그럼 홈플러스가? 담보 어떤 점- 제공하는 대신 김병도 회장이 지급 보증에 서기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DIP 대출을 홈플러스가 못 갚는다. 네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김병주 회장이 대신 갚아주는 그걸 김병주 거죠. 회장이 그쵸? 갚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재 출연 규모에 이거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당장 돈을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일부 현금으로 뭐 수백억 원 냈고 지금 600억 원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했다고는 네. 하는데 사실 수백억 원도 개인한테 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규모와는 좀 차이가 있고 그렇네요. DIP 파이낸싱은 사실 지급 보증을 했지만 이게 못 갚을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익 채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수수료 변제를 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모든 채권에 비해서 좀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DIP 대출을 제공한 곳은 기존의 채권자보다 이제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으니까 기존 채권자들이 자기가 그러게요. 돈을 돌려받을 수 그러면- 있는 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채권자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 자체가 어쨌든 뭐 기업이 회생되고 뭐 개선되는 건 유동성이 생기는 거 좋지만 내가 돈 받을 순서가 밀리는 것 자체는 화가 나죠. 부담이 불만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DIP 파이낸싱 대출 자체도 어쨌든 법원에서 뭔가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거를 법원의 허가하에 진행을 해야 네네. 되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어제까지 홈플러스 채권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좀 청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낸 의견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들이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아마 굉장히 네, 부정적인 불만을 의견이었을 많이 거예요. 근데 토로할 다만 이 대금을 소상공인 대금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마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채권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여파가 있을지는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뭐 법원에서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저희가 계속 말하지만 돈을 받을 순위가 밀려난 분들은 이런 기관들은 당연히 이제 화가 나고 이것을 김병주 회장에게 뭐 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전단체 투자자들이 제일 문제인 건데 네네. 이 전단체가 상거래 증권이냐 아니면 금융채냐 이게 아직 이제 명확하게 분류가 안 된 결정이 안 상황이잖아요. 전단체가 아니라 상거래 채권이어야 이제 채권 변제 순위에서 좀 앞쪽에 네네.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상거래 채권을 인정해달라는 게 전단체 투자자들의 주장인 거고 계속 이제 시비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11일에 전단체 투자자 127명이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서 뭐 홈플러스 경영진을 다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했어요. 고소인 중에 한 80% 정도가 뭐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3억 원 정도 사이라고 하고요. 뭐 이들 사연 들어보면 뭐 제각각 있긴 합니다. 뭐 노후 자금이다, 뭐 주택을 그러니까 집 살려고 준비했던 돈 모아놓은 잠깐 돈인데. 투자한 거다, 네. 뭐 우리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 자금인데 이거 떼이면 안 된다, 뭐 다 이제 하소연하고 있고 법인이 투자한 경우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묶이는 바람에 직원들 급여 지급도 안 월급 못 되고 주고, 뭐 네. 운영 자금도 안 네. 되고 막 이래서 지금 부도날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들이 낸 고소장을 좀 보면 홈플러스가 올해 초부터 이런 재무이익이라든가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을 했었고 회생 절차 개시를 이미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고소장에 이제 적시를 했고 홈플러스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제 증거사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전단체를 굉장히 안전하다, 홈플러스가 망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홍보해서 네네. 판 거는 불안전 판매에 해당이 된다, 속인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이 DIP 파이낸싱으로 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생생리기용 아니냐, 너무 네. 뒷골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김병주 회장이 사제를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이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 출석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이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지금 막 정치적인 상황이 또 대선 쪽으로 막 쏠려버리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 논의가 될지도 궁금한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사실은 이게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그 기업의 사모펀드의 대주주가 사제 출연하는 경우는 사실 이례적이기도 하고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선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 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게 맞냐 과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서법이 우선인 나라기 때문에 뭐 사제 출연 요구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이제 예측을 했던 것은 한 조 단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지금의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게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 MBK의 책임감이 있다 없다 이런 이제 비판열을 좀 잠잠하게 해주려면 조 단위는 돼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1,000억 원 수준인지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고 그중에 지급 보증이 600억 원이라면 실제로 이 사제 출연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럴 거면 하지 않는 게 나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급보증은 실제로 김 회장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DIP 대출이라는 게 결국 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는 동결을 해놓고 또다시 빚을 내서 상거래 채권을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맞냐라는 시각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0일까지 원래 국회에서 요구했던 게 사재 출연 어떻게 할 건지 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국회에서는 좀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협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엮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히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DIP 파이낸싱으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회생계획안 반영이 되면은 이게 규모가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산정을 해봤지만 뭐 몇천억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쳐보고서 계산을 해보면 뭐 2조도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던데 이게 가능한 조치일까요? 아직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 리스트를 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얼마가 이제 채무 상황인지는 적혀져 있잖아요. 그 총 채무 합계액을 보니까 2조 6,960억 원, 네. 그러니까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상환 중에 있는 상거래 회생 채권 그리고 이제 영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는 임대차 보증금 반원 채권 요거 제외하고 6월 10일에 제출할 회생 계획안 상에 있는 면제 계획에 반영될 실제 총 채무액이 이제 2,700억 원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이 뭐 많아야 1,000억 원 정도인 그쵸, 거니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비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저희가 봐도 뭐 사실 이런 여론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MBK 측이 뭐 지금 뭐 사재 출연한다고 하는데 뭐 공개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적은 액수니까 공개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예, 조건을 보고 나서 또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심리 같은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론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뭔가 방향이 바뀔까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뭐 국회에서 현안 질의라든가 이런 걸 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지금 이 홈플러스 사건 말고도 네. 여러 번 김병주 회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으나 한 번도 출석한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럼 청문을 한다고 해도 지금 김병주 회장의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이렇게 강제할 만한 그 힘이 있냐라는 데 이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 네. 대선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제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홈플러스안 요 이슈가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강제성이라든가 아니면 해결의 실효성 같은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정치나 이런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였으면은 굉장히 이슈도 되고 논란이 많았을 그런 건인데 지금 그런 게 다 정치나 이 대선에 묻혀버린 상황이니까 대선이 지나고 나서 다시 좀 더 뭔가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홈플러스 내부 사정에서 봐서도 지금 임대료 채권 둘러싸고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게 MBK가 홈플러스 인수한 다음에 이제 알짜 매장들을 판 후에 재임대하는 우리가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매장 영업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기업 회생 신청한 다음에 이 임대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임대인은 임대를 주고 임차인은 임대를 납부하는 이제 쌍무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대료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변제 수준에서 좀 앞서 있거든요. 근데 홈플러스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임대료는 또 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채권과 회생채권의 이제 차이를 보면 임대채권은 공익채권이니까 수시로 변제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회생채권이 되어버리면 회생계획과 뭐 변제율 이런 것들이 확정된 후에 그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임대채권으로 있는 게 훨씬 낫지. 그쵸. 회생채권이 되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못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받는 그 비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채무자회생법을 보면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압박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리스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야 우리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를 좀 깎아줘. 임대료를 좀 적게 받을래? 아니면 임대차 계약 해지해서 이 회생채권으로 가져갈래? 뭐 이런 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홈플러스가 임대인한테 최대 50%, 그러니까 반으로 좀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30% 정도 깎아달라고 네네.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이제 임대료 인하를 요구를 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회생 절차 시작되면서 이제 임대를 해준 채권자들이 계약 해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계속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딱 이제 임대료 인하해줘라고 이제 공지를 한 거죠.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홈플러스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임대한 이 매장 인수했던 부동산 업체들 이쪽도 지금 피해가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한 다른 문제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홈플러스가 나가버리면 홈플러스 매장이 원체 크고 그쵸, 넓잖아요. 거기에 차기 임차인은 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채우기 지금 이제 어렵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 인하안을 이제 그러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 홈플러스 매장을 인수를 할 때 이제 자기 자본만 갖고 인수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보통은 네. 이제 리츠라든가 부동산 펀드에서 많이 인수를 했는데 이런 펀드들이 이런 매장을 인수를 할 때 보면 이제 일부는 인수금을 씁니다. 대출을 쓰고 일부는 이제 펀드의 자금을 쓰는데 대출을 했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 이자를 일부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펀드 투자자들한테 배당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출 금리가 일단 높아졌고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준은 좀 낮아지고 이래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진 떨어졌겠네요. 건데 지금 50%는 뭐 말도 아니고 10%만 임대료를 깎아줘도 우리가 보통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네네. 하거든요. 기한이익 상실이 날 곳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 건데 홈플러스한테 이제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홈플러스가 우리 여기 높은 임대료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인수를 하면 이 임대료를 계속 챙길 수 있어라고 해서 매장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지금 역으로 야 이거 임차료 깎아주지 않으면 너희들 이거 회생채권 될 수 있고 임대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그쵸, 하는 그쵸.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메리츠 금융채권은 이제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거래 채권은 어떻게든 갚아줘야 되는 공익채권인 거고 네. 결국 이제 폐점할 수도 있어라는 이 약간 협박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협상에 나섰다는 거에 부동산 투자들은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피해가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뭐 홈플러스 쪽 뭐 이쪽 매장 임대료는 안 냈는데 또 물류센터 네. 임대료는 선납을 한 이건 왜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물류센터는 약간 이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 경남 함안군에 있는 홈플러스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 펀드에는 이제 사실 이제 기업 회생 들어가기 전에 물류센터에 대한 임대료를 선납을 다 해버린 거죠. 근데 홈플러스 설명은 이래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들어간 제품 그리고 이걸 운반한 차량 뭐 이런 여러 항목들이 이제 도급 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류센터에 대한 임대료는 명확하게 상거래 채권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상거래 채권인지 이게 금융채권인지 약간 애매하다. 이건 법원에 이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라서 임대료를 어쨌든 이제 선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 펀드는 받았으니까 이제 된 건데 그쵸?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다른 부동산 펀드들은 야 이거 기준이 뭐야? 너무 이중다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홈플러스 관련해서는 회생 계획안 내기 전까지 계속 이런 논란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네.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나서도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김병조 회장이 사직 출연을 은근슬쩍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닌 상황이고
홈플러스 측도 지금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불만이나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추이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